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김명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수소 연료전지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으로는 연료전지, 그러니까 수소전기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역사와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소전기차 정책이나 시장 동향, 그리고 수소전기차 시장 전망과 그 스택 부품의 개발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향후 수소전기차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료전지라고 하는 거는 연료의 산화에 의해서 생기는 화학 에너지를 어떤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응물이 외부에서 연속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어떤 반응 생성물이 연속적으로 계 바깥으로 제거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휴대폰에 쓰이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리튬 폴리머 전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연료 전지는 1차 전지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발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 전지에는 포함이 되지만은 전기를 저장을 해서 쓰는 개념이 아니고, 연료를 외부에서 계속 공급을 해주면은 전기가 발생되는 개념의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기원은 1839년 윌리엄 그로브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 우선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물에 전기를 가하게 되면은 수소와 산소가 발생되는 그런 반응을 이용하는 그런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지의 그 역반응을 이용한 게 수소 연료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수소와 공기가 계속 주입이 되면은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런 개념의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역사는 이제 1801년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실제 이제 시제품에 가깝게 만들어진 거는 1930년에 영국의 베이컨의 이제 그로브경 논문을 읽고 5kW급 어떤 시제품을 만들어서 전기를 이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라는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 미국 UTC사에서 베이컨의 특허를 구입을 해서 알카리형 연료전지를 개발을 했고, 이 개발된 제품을 가지고 우주선 보조전원으로 연료전지 실용화가 최초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왼쪽 편은 수소가 직접 산소와 만나가지고 연소가 되는 그냥 연소 반응이 되겠고, 수소 연료전지는 어떤 수소를 이용을 해서 수소 프로톤을 생성시키고 외부에서 들어온 산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물이 생성되는 그런 전기화학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주 개발에 처음에 이제 1965년에 최초로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나사에서 이제 우주선 제미니 5호에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UTC사에서 처음에 개발한 알카리형 연료전지가 사용이 되었고, 처음에는 이제 좀 고장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지만은 보조전원으로 쓰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87년도에 이제 미국에 있는 듀폰사라는 데에서 PMFC라고 하는 전해질막인 불 속의 네피온막을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시키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수소전기차에 들어가는 최초의 그런 연료전지 스택을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스택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이제 발라드 파워 시스템에서 처음으로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PMFC라는 어떤 형태의 연료전지 스택이 개발되고 나서 한 1990년도경에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자동차용과 어떤 가정용 그리고 휴대용 기기에 적용시키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PMFC가 개발되기 전에 1992년도에
PAFC라고 하는 어떤 인산형 연료전지를 개발을 해서 필드 테스트를 통해서 가장 실용화에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용화 제품을 만들어서 현재는 모바일용이나 자동차용 그리고 건물용, 군사용에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처음에 이제 베이컨과 개발했던 5kW급 AFC 스택이 되겠습니다. 사진이 되겠고 UTC사에서 아폴로 11호에 탑재된 위치를 지금 그 발표 자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탑재된 위치 등을 본 발표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휘사가 이제 PMFC를 이용해서 제미니 5에 탑재를 했던 내용도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연료전지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연소 반응이 아니고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형태의 그런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촉매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필요한데 연료전지 스택에도 그 에노드 쪽과 캐소드 쪽에 모두 촉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수소전기차에 들어가고 있는 그 스택에 적용되는 촉매 같은 경우는 PT, 백금을 하고 있고 백금뿐만이 아니고 현재는 알로이 촉매라고 해가지고 어떤 PT와 뭐 NI, CU 이런 다른 금속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촉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화학 반응은 산화와 환원 반응에 의해서 이제 전기를 발생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뭐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거는 발표 자료를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수소전기차에 들어가는 거는 한 110kW 정도의 개념의 그 연료전지 스택을 만들고 있는데 본 발표장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하나의 건전지 개념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노드 쪽에는 수소가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촉매에 의해서 수소가 전자와 프로톤을 생성시키고 또 캐소드로 프로톤이 넘어가게 되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공기와 만나가지고 물을 발생시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는 항상 열이 발생되게 되는데 전류를 많이 뽑게 되면은 열이 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을 보통 전해질막이 네피온, 아까 네피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최대 120도까지는 견디지만은 실제 수소전기차에서는 한 65도에서 80도 사이에서 그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냉각수를 넣어주면서 65도에서 80도 사이에서 계속 운전될 수 있게끔 제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건전지 개념의 단위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압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단위전지를 직렬로 계속 적층을 하면 되고 전류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면적을 넓혀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110kW든 200kW든 만들기 위해서는 적층을 하던가 아니면 면적을 넓혀가지고 어떤 원하는 출력을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연료전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PMFC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MFC라고 하는 거는 보통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수소전기차 보통 지금 거리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뭐 현대차에서 만든 넥소 같은 경우도 이 PMFC라는 종류의 연료전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온도는 보통 30도에서 100도라고 되어져 있는데 실제 차량에서는 65도에서 한 80도 정도로 그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질 이동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 프로톤이 되겠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발표 자료를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FC 같은 경우는 아까 우주선에 적용이 됐던
그런 연료전지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AFC는 그 일본에서 발전용으로 처음에 지금 상용화가 되어져 있는 종류의 연료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CFC는 지금 뭐 메가와트급이나 기가와트급의 그 큰 발전용 연료전지에 적용이 되고 있고, 또 SFC는 전해질막이 세라믹 종류의 전해질막을 이용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가정용의 한 1kW급이나 뭐 5kW급 정도의 연료전지 스택을 만들어서 그 지금 가정용에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종류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그 정리를 한 내용이고요. 그 DMFC라고 하는 거는 그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라고 하는 PMFC와 유사한 형태인데, 연료가 PMFC는 수소를 이용을 하고 있고, DMFC는 그 메탄올을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기체고 하나는 액체인 연료를 쓰고 있고, DMFC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삼성에서도 어떤 그 모바일용이나 아니면은 노트북용으로 개발이 됐고, 현재는 가장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분야는 뭐 지게차나 이런 좀 소형 그 차량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MF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모바일용에도 적용이 되고 있지만은 가장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분야는 수소 전기차, 그러니까 차량에 지금 가장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AFC는 뭐 100kW급에서 500kW급까지 어떤 그 발전용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MCFC는 메가와트급 단위의 아주 큰 그런 그 전기 발전을 요하는 곳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수소전기차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수소전기차가 아까 뭐 역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0년도서부터 해가지고 연료전지 스택에 적용이 되고는 있는데, 차량에 처음에 적용이 됐던 거는 1994년도에 다임러에서 어떤 그 밴 형태의 그런 차량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기술이 그렇게 발전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 부피를 작게 만들기 어려워서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그 뭐 세단형이나 SUV 형태의 차량에는 적용을 시키지를 못했고, 한 이게 20년 정도 개발이 된 후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2013년도에 현대차에서 이제 투싼 IX라고 하는 차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수소전기차를 처음으로 양산 형태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14년도에는 이제 도요타에서 미라이라고 하는 차량을 발표를 했고, 16년도에는 지금 혼다에서 그 클라러티라고 하는 그런 차량을 세단형으로 그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그 도로에서도 많이 보고 계시는 차량이 지금 넥소라고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넥소라고 하는 차량이 18년도 3월에 개발돼서 지금 그 일반인들한테 판매가 되고 있고, 지금 차량 가격이 넥소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그 한 7천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쳐가지고 받게 된다고 하면은 일반 소비자들은 한 3,500에서 4천만 원 사이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연기관 자동차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일반인들이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18년도 3월에 지금 출시된 그 현대차에서 출시된 넥소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13년도에 개발된 투싼 IX와 비교해가지고 지금 한 5년 정도 개발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스펙상 그 상당히 많이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이 투싼 IX 같은 경우는 8,500만 원 정도 했다가 넥소가 7천만 원 정도로 한 21% 정도 감소가 됐고, 또 연비도 투싼 IX 대비해서
한 25% 정도가 개선돼서 지금은 수소 1kg당 한 100km가 조금 안 되게 정확히는 96.2km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 1kg의 가격이 지금 뭐 안성 휴게소에 있는 충전소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한 그 1kg당 8,000원 정도 되고 있고 8,000원 가지고 한 96.2km를 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충전 주행거리도 지금 연비가 25% 정도 개선됐기 때문에 투싼 IX 대비해서 한 47%가 개선돼서 한 번 충전으로 609km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연료전지 내구도 투싼 IX 기준으로 해서는 10만 킬로미터 정도까지 내구를 보장을 했는데 지금은 넥소는 20만까지 내구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50% 정도가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대 출력도 투싼 IX 대비해서 넥소가 한 9% 정도 개선됐고 최고 속도도 한 177km 정도까지 달릴 수 있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표 자료에는 이제 시장 현황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요거는 좀 자료가 18년도 10월 기준으로 그 작성이 되어져 있고 지금 19년도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누적 그 판매량만 1만 대가 지금 넘은 걸로 그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그 매년 증가율이 한 50% 이상씩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수소전기차를 개발한 이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98년도에 정부 사업을 통해 가지고 G7 사업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수소 전기차의 어떤 부품이나 그런 차량에 대해서 개발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98년도서부터 2004년도까지는 어떤 기술 도입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2000년 초반서부터 이 수소 전기차를 개발했는데 처음에 2000년 초반에 산타페나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양산 형태의 차량이 아니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주문 제작 형태의 그런 차량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는 일반인들이 좀 구입하기에는 좀 고가의 차량이었습니다. 그때 차량 가격이 거의 10억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05년도서부터 10년도까지 그 연료전지 수소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개발하는 기술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13년도에 나왔던 투싼 IX가 한 8,500만 원 정도로 가격이 떨어졌고 지금 현재 18년도 기준으로 넥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그 7천만 원 정도로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넥소 같은 경우도 울산 공장에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지만은 하루에 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산이라기보다는 그 파일럿 개념의 그런 제작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양산을 고려했을 때는 가격이 한 양산 한 1만 대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천만 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술 개발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8년도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미국 실증용 형태의 스포티지서부터 해가지고 국내에서도 실증했던 스포티지 2 그리고 투싼 IX가 13년도에 이제 유럽에 수출되는 그런 양산 형태로 개발이 됐고 현재 18년도 기준으로는 넥소가 지금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부에서 그 환친차 기본계획이라는 어떤 그 법령 발표를 통해 가지고 항상 로드맵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도 12월 달에 3차 환친차의 어떤 수소차 양산이나
그 수소 버스 관련된 거 그리고 수소 충전소 보급 관련된 그런 로드맵들이 만들어졌고 지금 이게 그 5년에 한 번씩 만들어지고 있는데 현재 20년 기준으로 올해 말까지 제4차 환친차 기본계획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작성됐던 5개년 계획보다도 훨씬 공격적인 그 로드맵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로드맵 중에서 그 수소전기차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큰 그림을 그렸던 게 이제 19년도 1월 달에 그러니까 그 발표를 했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라는 보급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22년 기준으로 수소차 전체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승용, 택시, 버스, 트럭 개념으로 따졌을 때 8만 대 이상 보급 계획이 있고 지금 4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누적 개념으로 한 620만 대까지 지금 확대를 하려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도 22년 기준으로 310개소 그리고 2040년 기준으로 1200개소 정도를 지금 그 구축을 하려고 예산 작업과 어떤 로드맵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안에는 보급, 제도, 수출까지도 모두 아울러 가지고 지금 그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수소 버스 같은 경우도 보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고 19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7개 주요 도시에서 22년까지 한 2,000대 정도를 보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울산, 광주, 창원, 아산, 서산 등에서도 지금 보급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수소버스를 이제 그 22년까지 2,000대 보급했을 때는 연간 수소 소비량이 한 50톤 정도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버스 쪽에도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소버스가 그렇게 연비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시내버스 위주로 먼저 보급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버스에도 지금 수소버스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경찰버스는 그 안에서 이제 경찰들이 상주를 하면서 전기를 계속 소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찰버스는 내연기관 그러니까 경유를 이용한 차량을 쓰고 있는데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계속 시동을 걸어 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내에서 이제 좀 오염물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소버스로 대체를 하게 되면은 오염물질 없이 그 계속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경찰청에서 그 요청을 해서 현대차에서도 이 버스를 지금 올해 한 2대인가 먼저 공급을 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 부분도 고속도로 휴게소나 어떤 CNG 충전소 등을 통해 가지고 복합 충전 개념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소버스에 대해서 경제적 제도적 지원을 정부에서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소버스는 지금 연비랑 내구성이 아직까지는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20년도 기준으로 정부에서 지원한 과제 중에서는 어떤 수소 트럭이나 버스의 연비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과제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기준으로는 내구성이 16만 킬로 정도면은 보통 일반인들이 뭐 10년 정도 이렇게 탈 수 있는 그런 내구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수소 버스나 상용차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주행 거리가 많기 때문에 80만 킬로미터
정도는 돼야지 어떤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기술 수준 대비 한 5배 정도 향상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2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부 과제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부분에서도 이제 수소 버스나 그런 시내버스 주행 중에 뭐 전복이나 충돌 사고가 있었을 때 그 수소의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술 개발과 안전 기준들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고 또 상용차, 수소 상용차 개념의 어떤 전용 부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소 상용차용 이제 충전소를 확충하기 위한 그런 지원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그 한 기를 짓기 위해서는 보통 20억에서 한 30억 정도가 들고 있는데 여기서 한 50%를 정부에서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나 아니면은 그 버스 차고지 등에 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충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경부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성 휴게소의 상하행선에 모두 수소 충전소를 지금 그 구축이 되어져 있고 일반인들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충전소의 가격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차량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를 졌을 때 이제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들이 아직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액화나 액상수소를 개발을 해서 좀 운송 비용을 절감시키고 그리고 수소 수급을 안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소 충전소는 지금 그 온사이트와 보통 오프사이트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온사이트 같은 경우는 충전소 내에서 수소를 직접 발생시키는 장치를 구축을 해서 수소를 만드는 형태고 오프사이트는 수소가 발생되는 장소에서 수소 자체를 이송을 해가지고 충전소 쪽에서 이제 차량에다 충전시켜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국내에 만들어져 있는 충전소는 그 오프사이트 충전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온사이트 충전소도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져 있고 일일 한 500kg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분산형 수소 충전소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소를 어떻게 싸게 운송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수소 가격이 낮게 측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압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그런 기술 개발들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현재 이송하고 있는 거는 한 200바 기준으로 이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규 개정을 통해서도 좀 압력을 높여서 700바 정도로 이송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 번 이송으로 많은 양을 이송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거의 뭐 50% 이상 낮출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미국, 일본, 국내에서도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로드맵을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승용차 부분은 지금 개인 차량서부터 해가지고 18년도 넥소가 나와서 이제 20년도나 22년도까지 한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지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법인 차량과 카쉐어링 같은 그런 차량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제 그
택시 모니터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을 받아서 지금 서울에 있는 그 택시 업체 4군데에다가 총 그 2년 동안 20대 정도를 지금 보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내구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내구성 향상을 위한 그런 기술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상용차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소 이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프라와 이제 보급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는 수소 충전소 인프라가 어느 정도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지금 보급 로드맵을 조금 그 길게 잡고 있고, 상용차 같은 경우는 버스 차고지나 아니면 화물 차량의 차고지 같은 데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면은 한번 충전하고 이제 그 운송하면서 계속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용차 부분의 기술 개발들이 지금 포커스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화물 차량에 대해서 지금 많은 기술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는 아마 그 퍼블릭 개념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현재 한 40기가 좀 안 되게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일본은 뭐 현재 110기 이상이 구축이 되어져 있고, 국내도 22년까지 310기를 구축을 하려고 지금 정부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프라가 어느 정도 깔리게 되면은 수소 전기차에 대한 보급도 급격하게 증가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2019년 8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21개소라고 되어져 있는데, 현재 20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한 30개소 정도가 구축이 되어져 있고, 지금 70개소가 예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쪽에도 지금 구축이 되어져 있고, 서울은 아마 20년도에 구축된 국회 충전소도 있고, 또 안성 휴게소는 서울 쪽과 부산 쪽도 다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소전기차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그 수소전기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수소전기차의 엔진에 해당되는 부품이 되는데, 그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개발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국의 수소전기차 관련된 정책은 뭐 자료로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쪽에서도 모두 지금 수소전기차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과 유럽, 일본 쪽인데,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무공해 차량을 판매를 해야지 내연기관 차량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전 세계에서 다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를 지금 판매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지금 독일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이탈리아, 그 다음에 프랑스 쪽에서도 지금 수소 충전소서부터 해가지고 전기차 개발에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원전 사고도 있어가지고 그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친환경 대체제로서 수소 연료전지를 지금 적용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차량서부터 해가지고 전기 발생까지 모두 다 지금 일본에서는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코로나가 없었다면 20년 도쿄올림픽이 됐을 때는 도쿄 쪽에서는 수소 버스나 차량을 지금 수소 연료전지로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그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도 기술적으로는 지금 중국이 뭐 미국, 유럽, 일본 국내보다도 좀 뒤처져 있기는 하지만은 이쪽에서는 지금 워낙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급격하게 지금 기술 개발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보급 계획이 30년 기준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고, 지금 일본, 국내, 뭐 독일, 영국, 중국,
뭐 다양한 나라에서 지금 그 30년 기준으로 상당히 그 공격적인 그 보급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차량에도 이용을 할 수 있지만은 어떤 ESS 개념으로 에너지 저장 개념으로도 사용을 하려고 지금 국내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 원전 같은 경우가 이제 연간 발전량이 9테라와트 정도 되는데 지금 이거를 수소를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만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개발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나 이제 ESS 개념으로 봤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수소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 전기차가 개발된 거는 지금 국내에서 차량에 이용되고 있는 연료는 보통 휘발유, 뭐 경유, 뭐 LPG, CNG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연료들이 국내는 지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는 그 부생수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보통 뭐 옷을 만들거나 이런 화학 제품을 만들 때 발생되는 수소가 되겠고 이게 울산이나 뭐 여수, 그다음에 당진 쪽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서도 정부에서는 수소 에너지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수소 시장이 이제 수소 생산 능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생수소 개념으로 연 한 540만 톤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그 부생수소를 이용해서 차량에 초기에는 보급을 시키고 만약에 차량 대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를 계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온사이트 개념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들도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이제 경쟁사들의 수소전기차 출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뭐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13년도에 현대에서 이제 투싼 IX로 처음에 개발을 했고 14년도 도요타 미라이, 16년도 혼다 클라러티, 그리고 18년도에 넥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벤츠, 아우디, BMW에서도 20년에 컨셉카로는 발표를 했고 한 22년 정도에 아마 실용화된 차량으로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 전기차 승용 부분뿐만이 아니고 캐나다 발라드사에서도 이제 버스용이나 상용차, 트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상용차 쪽으로 포커스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 디젤 차가 그 주요 도시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류를 대도시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소전기차를 대체해서 친환경차로 이제 물류를 운송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스위스 쪽에서도 현대차 쪽에 그 수소 상용차를 한 2,000대 정도 지금 보급을 그 수입 요청이 있어가지고 아마 최근에 엑시언트라고 하는 현대 상용차가 스위스 쪽으로 출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소전기차 구조 계략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요거 뒤쪽에는 아마 그 어떤 차량 형태로 좀 나오기는 하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하는 엔진이 있고 또 이 연료전지 스택을 구동시키기 위한 운전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공급 장치, 열 및 물 관리 장치, 수소 저장 장치, 수소 공급 장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수소와 그 공기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발생시키게 되면은 전력 변환 장치를 이용을 해서 구동 모터로 이제 전기를 보내주고 모터에 의해서 이제 차량이 구동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생성 원리는 아까 그 초기에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수소극 쪽으로 들어가고 공기가 공기극 쪽으로 들어가서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물이 발생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기본적인 형태의 어떤 그런 수소 연료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은
본 발표장에서는 수소전기차 구성에 대해서 실제 이제 그 탑재되는 형태의 어떤 부품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진이라고 하는 연료전지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또 수소를 그 저장할 수 있는 수소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변환시킬 수 있는 전장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시스템에는 또 연료전지 스택, 수소 공급 장치, 공기 공급 장치, 열 및 물 관리 장치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 가격 비중은 기본적으로 지금 스택 부분, 엔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3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스택 부품에 대해서 가격 저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운전장치 부분도 거의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술 개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전기차 기술 개발 이슈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무래도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내연기관과 유사하지만은 차량 자체로 봤을 때는 지금 7천만 원이라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이 계속 지급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낮추냐가 관건이고, 또 내구 수명 같은 경우도 10년이면은 보통 일반인들이 차량을 바꾸기는 하지만은 지금 뭐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20년, 30년도 이렇게 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구 수명도 아직까지는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국내에서 2013년도에 최초로 양산을 했지만은 지금 일본 쪽에서도 상당한 지금 그 도요타 쪽에서도 그 미라이라는 그 기술력이 좋은 차량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내 자동차 산업이 여태까지는 쫓아가는 형태의 기술 개발을 했지만은 수소전기차는 지금 세계 시장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세계 기술 선도가 가능할까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부품이 뭐 모든 부품을 다 국산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가능한 한 좀 국산화를 시켜서 해외 부품 업체와 경쟁력을 좀 가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 저감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 단순화, 그다음에 부품을 공용화시키고 모듈화시키고 또 대량 생산을 시키는 형태의 그런 기술 개발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저감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모듈화나 그 공용화를 시키면서 저감을 시킬 수도 있지만은 대량 생산을 통해서도 지금 가격 저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품들은 뭐 10분의 1까지도 가격 저감이 가능한 부품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1차는 모듈화를 통해서 가격 저감시키고, 두 번째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가격 저감을 시키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단순화 부분도 이제 시스템을 단순화시키면 부품들을 계속 뺄 수가 있기 때문에 부품이 없어지면은 그만큼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이 두 개 있던 거를 하나로 만들거나 하는 형태의 기술 개발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GM사에서도 2009년도에 개발됐던 그 연료전지 시스템 보다도 15년도에 이제 그 상당히 부피를 줄이고 부품을 단순화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품 공용화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료전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 차량에만, 수소전기차 차량에만 사용이 되고 있지만은 전장장치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전기차 부분과도 공용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가 수소전기차에 비해서는 지금 양산 대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되는 전장장치를 이용을 해서 수소전기차에 부품 공용화를 시키면은 가격 저감 효과가 확실히 있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와도 어떤 시장 그런 보급 계획들을 짜면서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요타 이제 미라이에서도 부품 공용화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연료전지 스택을 적층수를 낮추면서 어떤 그 하이브리드에 적용되고 있는 부스터 부품을 적용을 해서 공용화를 시키면서 이제 가격을 낮추는 형태의 그런 기술 개발이 됐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 부분으로 갔을 때는 50만 대 정도 생산했을 때는 거의 50% 가까이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미국 DOE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현재 기준으로 50% 정도 떨어지면은 한 내연기관과 동등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50만 대 양산했을 때는 확실히 뭐 내연기관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품 공용화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일본, 중국에서는 지금 그 양산 체계를 갖추려고 양산 설비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시장 현황과 어떤 가격을 낮추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뒷부분은 이제 수소 전기차에 들어가는 각 부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막전극 접합체, 기체 확산층, 분리판, 게스켓, 체결기구, 인클로저라는 그런 부품들이 들어가고 각 부품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격 비중도 그렇고 뭐 내구성에도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게 이제 막전극 접합체고 이 부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는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촉매나 전해질막 같은 경우는 현재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산화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장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스택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공기나 수소를 공급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을 관리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 공급 장치에는 또 뭐 가습기, 블로어, 필터, 소음기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뒤쪽에도 아마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공급 장치도 이제 수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급하냐에 따라 가지고 연비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저장 장치 부분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과 전기차에 없는 부품 중에 하나고 가격 비중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개발이 되고는 있으나 이제 핵심 소재에 대해서는 이것도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국산화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전기차 이제 스택에 열화를 미치는 인자들은 외부, 내부 뭐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열화 스택이 열화가 된다는 거는 어떤 그 스택 안에 들어가는 막전극 접합체나 부품들이 열화가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연료 순도나 온도, 도로, 지형, 주행 형태에 따라서도 이제 영향을 받고 또 각 운전장치 부품의 어떤 고장이나 그런 형태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모든 거 외부 인자나 내부 인자 모든 거를 아울러서 이제 그 내구성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기술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결국은 스택, 성능 감소시키는 인자들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스택 중에서도 중요한 부품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전해질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분자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계속 구동을 하게 되면은 고분자 막이 이제 구멍이 뚫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열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열화 방지제들을 개발하는 그런 과제들도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안에 들어가는 백금이라는 촉매가 있는데 이 촉매가 피독되면은 수소를 이제 해리시키는 그런 활성점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피독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뭐 알로이 촉매나 아니면 외부에서 그
공급해주는 수소의 순도를 어느 정도 관리해주는 그런 그 기술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지체라고 하는 거는 촉매를 잡고 있는 어떤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부식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 촉매가 모두 다 손실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열화들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고내구성의 담지체 개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전극 접합체가 이제 계면 분리되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해질막이 고분자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가습이 됩니다, 외부에서. 그러면서 물이 들어가면서 수축 팽창하게 되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에서 이제 운전 온도인 65도까지 열 충격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제 수축 팽창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극과 계면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저항으로 발생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MEA 제조 기술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발수성 감소 부분, 기체 확산층에서 이제 물이 원활히 배출돼야지 가스가 이제 원활하게 공급이 되는데, 지금 발수성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수 처리를 얼마나 잘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내구성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품 중에 하나는 이제 분리판이라고 하는 부품인데, 현재 수소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분리판 같은 경우는 금속 분리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속 분리판이 이제 부식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산화가 되면서 열화가 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표면 처리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가스캡 부분도 이게 고무가 열화가 되면서 가스를 차단하는 그런 능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뭐 마이너스 조건이나 그 고온 조건에서도 좀 그 열화가 되지 않게끔 하는 첨가제들을 이제 개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택 부품의 개발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수소전기차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기를 정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는 수소전기차 선전을 할 때 이제 그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수소전기차 이제 뭐 넥소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출력 형태에서는 외부에서 공기를 분당 7,000리터씩 빨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기 필터가 있는데 그 안에서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소전기차를 많이 보급을 하면 할수록 공기를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서 이제 설명드린 부분이고, 이제 에어 필터가 필요한 부분은 외부에서 미세먼지나 뭐 이제 그 화학 물질들이 연료전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열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필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 공기가 에어 필터를 통해서 압축기를 통해서 이제 가습기를 통해서 스택 쪽으로 들어가고 다시 배기구로 이렇게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어 필터와 막가습기를 가면서 거의 99%까지 미세먼지를 저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 공급계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건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현대 거는 아니고 아우디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택 부품들이 어디 들어가고 압축기가 어디 들어가고 막가습기가 어디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타낸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전기차에 들어가는 에어 필터에는 그 PM 2.5까지도 제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VOC까지도 지금 화학 물질까지도 제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습을 시켜줘야지 연료전지 스택에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국내에서 뭐 코오롱이나 코렌스 같은 데에서 이제 가습기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료전지 스택 안에 들어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극층이라고 하는 부분과 기체 확산층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보시면은 본 발표 자료에서는 좀 확대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면은 이게 까만 카본 위에 백금이 담지되어져 있는 그림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기체 확산층은
카본 파이버가 이렇게 종이처럼 직조가 되어 있는 형태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전기차의 이제 미세먼지 정화 효과에 대해서는 수소전기차 한 대가 이제 경유차 한 대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미세먼지를 제거시킬 수 있는 그런 양에 대해서는 본 자료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전기차 공기정화 능력은 앞서 이제 뭐 마이크로그램수로 이렇게 나타냈지만은 그 이제 수소전기차 한 대가 서울시에서 1시간 정도 운행했을 때는 성인 그 1시간 동안 70명이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기가 정화된다라는 발표가 있고요. 이건 승용차 기준이고 버스 기준으로는 한 600명 정도가 마실 수 있는 공기가 정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만은 실제 미세먼지는 그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그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차량 대수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미세먼지들이 저감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자료에서도 이제 미세먼지 제거 효과에 대해서 좀 계산한 내용이고, 이거는 계산 근거들에 대해서는 제가 발표 자료에 작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본 자료는 이제 도요타 미라이 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라이 차량을 티어다운한 그런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본 자료에 보시면은 앞에 쪽에 연료전지 스택이랑 이제 그 운전장치들이 있고, 뒤에 이제 수소 탱크가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발표 자료 오른쪽에 보시면은 넥소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시스템과 혼다 클라러티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이제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발표 자료에 아주 작은 그림으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스펙들이 나와 있고요. 형상은 약간 다릅니다. 어떤 스택 구조나 운전장치의 이제 형태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도요타 미라이 같은 경우도 티어다운을 저희 연구소에서도 진행을 했고, 지금 오른쪽 상단 부분에 보시면은 실제 티어다운을 해가지고 다 이제 그 사진을 찍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도요타 스택 분리했을 때는 연료전지 스택이 있고 그 앞쪽에 이제 부스터가 이렇게 달려져 있는 형태고요. 국내 넥소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스택 같은 경우는 부스터가 적용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요타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시스템이 다른 형태의 수소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요타 기준으로 연료전지 스택을 좀 분리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17년도 기준으로 114kW 정도 되는 스택을 이제 그 개발을 하고 있고, 적층수는 한 370셀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립한 형상서부터 해가지고 적층된 형태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요타 미라이 중에서도 가장 진보된 기술이라고 하는 이 분립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도요타에서 발표할 때는 3D 파인 메쉬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이름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 3D 파인 메쉬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분리판이라고 하면은 채널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을 통해서 이제 가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국적으로 그 연료를 공급해주는 형태인데, 기존에는 그랬다가 현재 그 미라이도 그렇고 넥소도 그렇고 이제 공기극 쪽에는 3D 파인 메쉬나 어떤 그 다공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분리판을 적용을 시켜서 그 기체 확산을 전국적으로 더 원활하게 시켜줄 수 있는 형태의 그런 분리판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보다도 이 그 도요타가 처음에 이제 적용을 시켰고, 국내에서도 지금 그거를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라이에서는 이 분리판을 적용함으로써 성능이 거의 40% 가까이 증가를 시킬 수 있었고, 그 성능을 증가시킴에 따라 가지고 분리판 적층수를 줄였고, 또 그 분리판 적층수를 줄이게 되면서 가격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수소전기차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예측 기관에서 좀 다르게 나오고는 있지만은 확실한 거는 수소전기차가 전기차와 함께 친환경 자동차 개발의 핵심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가 지금 국내 기준으로 10만 대가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기차와 수소전기차가 같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 친환경차에 대한 그런 수요를 좀 많이 차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송 분야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 맥킨지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승용서부터 해가지고 차량, 그리고 나중에는 항공용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실제 국내 이제 연료전지를 만드는 업체에서도 그 좀 용량이 큰 선박용에도 적용을 시키기 위한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는 지금 100kW급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선박용에는 500kW급 정도의 연료전지 스택을 모듈화 해가지고 메가와트급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선박에 적용을 시키려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장도 이제 그 맥켄지에서 나온 내용인데, 20년도서부터 해가지고 뭐 45년까지 선박과 항공까지도 다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주목할 만한 게, 그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는 국내,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이 어떻게 보면 차량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상당히 기술이 그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국 쪽에서도 이제 실증을 통해 가지고 수소전기차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그 실증 과제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규모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 지금 국내에서도 실증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예산을 투입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버스에 대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도 이제 각국에서 많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나 뭐 일본, 유럽, 중국에서도 지금 버스나 뭐 그 상용차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그 실증 사업을 하고 있고, 개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심 쪽으로 디젤 그 트럭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트럭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거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 뭐 스위스나 이탈리아 이런 곳에서 이제 국내 완성차 업체에 지금 수입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내에서도 수소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트럭 시스템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 트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소 전기차도 처음에는 정부 주도에서 개발이 됐다가 민간으로 넘어갔듯이, 수소 트럭도 현재 내구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정부 주도로 20년서부터 뭐 XEV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원이 계속 되고 있고, 이제 향후에는 민간으로 또 이 기술 개발이 넘어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실증되고 있는 그런 차량이 도요타에서도 실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실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지금 뭐 수소 트럭을 개발하고 있는 사양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놨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용차에서 이제 상용차에
전기 그러니까 배터리를 탑재해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넣어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중량이 많이 나가는 형태여가지고 단거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기 트럭이 더 유리할 수 있지만은 장거리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수소 트럭이 더 유리하다는 그런 맥켄지의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용차 부분에서는 좀 중대형 큰 쪽은 대부분 다 수소 전기차를 적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난 10년간 이제 국내 상용차 기술 개발에 대해서 정리를 한 내용이고 지금 현재 아까 제가 구두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점 더 상용차에 대한 지원이 정부에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지금 상용차 개발하는 형태를 보시면은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도 과제를 하고 있는 게 그 압착 진계차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청소차라고 하는 차량입니다. 이거는 지금 전용 차량 차체로 만들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청소차를 개조를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정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엑시언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정부와 민간에서 같이 개발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카고 트럭이나 아니면은 고속버스, 경찰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특수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항공 물류 운송을 위한 차량에도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산업뿐만이 아니고 그 타산업으로 넘겨주기 위한 그런 도전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승용에서 개발됐다가 상용으로 넘어갔듯이 또 특장차, 조선, 항공, 군수, 분산발전, 또 다양한 지게차 등 모빌리티에 모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여러 업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적용 분야에 대해서 좀 그 용량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100kW급은 뭐 수소전기차, 버스, 발전차, 보조전원, 수소 전동차 이런 부분에 적용을 시킬 수 있고 뭐 5kW나 20kW 정도는 지게차, 개인 이동 수단 그런 쪽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고 1kW급은 뭐 드론이나 아니면은 전동 자전거 같은 데에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모빌리티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기술 개발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가정, 또 학교, 직장, 취미, 여행, 산업, 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특수환경이라고 해가지고 무인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군용, 잠수함용, 선박용 이런 쪽에 지금 적용을 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수소 연료전지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서부터 해서 전기차에 어떻게 적용이 됐고 또 기술 개발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적용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분야를 다 담아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개념들은 모두 다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